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미 양자공학과 최성민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법 높습니다. 아직 방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만 수산물 업계 등에서는 벌써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해양 방류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양 방류가 환경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핵공간 클래스 특별 세션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세션을 위해 세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주한규 교수님께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 네, 이 사진이 후쿠시마 사고 10년 뒤에 후쿠시마 제1발전소 정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쪽이 1호기, 이쪽이 4호기. 1호기 파손됐었고 3호기 파손됐었는데 3호기는 이제 이렇게 지붕도 씌워가지고 더 이상의 방사능 물질의 대기 방출을 막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특기해야 될 거는 이 뒤에 있는 소위 그 오염 처리수, 그러니까 오염 저감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한 1000여 개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꽉 차서 더 이상 탱크를 설치할 부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후쿠시마 사고는 끝났지만 이 원자로가 파손돼서 원자로 하부에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산 쪽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가는 지하수에 의해 가지고 이 오염 물질이 지하수에 녹아서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이런 지하 집수정 우물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퍼내고, 그래서 이 원자로 들어가는 물을 줄이고, 또 이렇게 소위 동토 차수벽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얼음 벽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제 또 원자로로 가는 걸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은 이제 이 원자로로 들어가서 오염된 물이 생기는데, 이게 바다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막아서 펌핑을 해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염분과 세슘, 스트론튬 이런 그 악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알프스라는 이온 교환 수지를 통한 여과기를 통해서 여과를 해서 오염도를 저감해서 저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매일 그 한 140톤씩 매일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탱크가 다 채워져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여과 장치 알프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알프스가 오염수, 이렇게 보면 커피처럼 이렇게 시커먼 그런 오염수를 이 알프스 장치를 통과시키면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거의 투명한 이렇게 잘 정화된 그런 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여기 보면 2020년 3월 16일 날 증설된 알프스에서 이렇게 여과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핵종은 이렇게 잘 걸릴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중수소하고 이 탄소 14는 이제 이런 그 이온 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장치를 통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신설된 알프스 장치, 옛날 알프스 장치인데 세슘 137 같은 거 보면 여과하기 전에, 이 빨간색이 여과하기 전에인데 여과하기 전에는 그 배출 기준 100크렐 퍼 리터, 이거보다 훨씬 높은 그런 농도로 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과를 하게 되면 뚝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새 거는 더 여과 성능이 좋아가지고 여기 빈칸으로 된 거는 디텍트도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스트론튬도 마찬가지로 잘 여과가 되긴 하지만
일부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과를 하더라도 초과되는 게 기준을 초과되는 게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 세거로 했는데도 어떤 시점에 보면 이 여과가 여과 배출 기준이 한 30베크렐 퍼 리터인데 그보다 높은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오다인 129를 보면은 이거는 기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10베크렐 퍼 리터인데 여과하고 나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온 교환 수지로 이온 교환 수지라는 건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이온들, 방사성을 띠고 있는 이온들을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제거하는데 이 트리튬은 그냥 물입니다. 물이 원래 H2O인데 그 중에 수소 하나를 삼중수소로 대체한 HTO. 하지만 그 화학적으로는 아직 물이기 때문에 이 이온 교환 수지를 통해서 걸러질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여과 효과가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1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 125만 톤 정도가 그 1000여 개의 탱크에 이렇게 저장돼 있고 최대 용량은 137만 톤이고 연간 한 6만 톤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2년 뒤면은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2년 뒤에부터 이제 방류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알프스가 정화를 하게 되면 많이 깨끗해지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그 배출 기준보다 낮은 거,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한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는 배출 기준보다 어떤 거는 뭐 1 내지 5배, 어떤 거는 한 10배, 뭐 100배까지 가는 것, 100배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배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거를 한 번 더 여과를 하자, 재정화를 하자. 재정화를 해서 배출 기준을 만족시킨 다음에 배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여과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하기 전이거든요. 전에는 예를 들면 세슘 137 같으면 거의 600, 배출 기준은 90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게 한 번 더 여과를 하게 되면 0.185로 뚝 떨어지고 스트렌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배출 기준이 세슘보다 낮은데 이제 한 번 더 정화하기 전에는 6만 5천이 됐던 게 뚝 떨어져서 0.03. 그래서 대부분의 핵종,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핵종이 한 번 더 정화를 하게 되면 배출 기준보다는 다 낮아진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트리튬은 배출 기준이 삼중수소 6만인데 배출 전에도 85만이었던 게 배출이 아니라 여과 전에 85만이었던 게 한 번 더 여과해도 82만. 그래서 변화가 없고요. 거의 이제 탄소 14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거는 아마 측정 오차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여과가 안 되지만 탄소 14는 이 양 자체가 베크렐 단위로 보는 게 15 정도 돼가지고 이게 배출 기준 탄소 14는 배출 기준이 2000으로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탄소 14는 우리 몸에 끼치는 방사능 위해도가 다른 것보다 세슘이나 스트론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 배출 기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배출 기준 이하기 때문에 2차로 정화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거의 뭐 10배도 넘고 한 뭐 13배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삼중수소가 이제 이 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또 떨어진 걸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삼중수소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단 그 배출 방류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 2차 여과까지 해가지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핵종이 그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삼중수소는 원래 배출 기준이 6만인데 그거를 40분의 1이 되도록 그러니까 1500이 되도록 1500 이하가 되도록 물을 충분히 집어넣어서 희석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6만에 한 15배 됐는데 그걸 다시 40분의 1 한 600배 이렇게 뭐 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희석을 해서 그럼 이제 배출 당시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는 1500 베크렐 퍼 리터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낮은 거냐면 우리가 음용수 기준으로 치는 게 1만 베크렐 퍼 리터인데 그거의 7분의 1 정도로 이제 낮게 희석 농도를 낮게 희석을 해서 배출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연안의 그 어민들의 그 안전성, 거기서 잡히는 물고기들의 안전성을 위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거기서 그렇게 낮은 농도로 배출된 그런 삼중수소 함유수가 우리나라에 올 때 얼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특별히 건강에 더 위험하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연안에 후쿠시마에서 방류됐던 물이 우리나라 연안에 오게 되면 최소한 1조분의 1 정도로 희석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2011년에 독일 킬 대학에서 세슘이 확산되는 걸 모의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군요. 229일 뒤에 세슘이 이렇게 오긴 오는데 여기에 이제 방출될 때 농도를 1이라고 보면 10의 마이너스 10 이상, 1조분의 1로 이렇게 희석돼서 온다는 거를 이렇게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계산만 해봐도 이거 살짝 계산만 해도 후쿠시마 앞바다에 100km 바이 100km 정사각형을 생각한다면 그 면적이 이제 10,000km죠. 근데 이제 깊이를 한 100m 깊이의 물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물의 양이 1조 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만 톤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그냥 뭐 배출된다. 원래는 이제 일본 계획은 그걸 한 30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배출하는 건데 다 배출한다고 그래도 130만 톤이 1조 톤에 섞이게 되면 그 이제 희석률이 거의 100만 분의 1.3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규슈를 돌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1조분의 1 이상 희석될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실제로 이 후쿠시마 방류의 영향에 대한 거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논문인데 이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에 지금 있는 물을 1년에 그냥 1년에 30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에 배출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방사선 방호의 기준으로 삼는 1mm 시버트 일반인의 그 선량 한도 1mm 시버트에 7,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방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일본 정부에서 그다음에 도쿄 전력에서 이렇게 제공한 정보가 다 정확하고 어떤 그 숨긴 게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렇고요. 그게 다 사실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0은 아니지만 뭐 1조분의 1, 뭐 7천만 분의 1 이렇게 아주 극도로 미미한 그런 방사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전혀 우려할 바는 없고 지금같이 뭐 회도 안 먹고 뭐 다시마도 사재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제2의 그 광우병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항규 교수님. 후쿠시마 오염수의 전체적인 현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핵종이 제거되는데 다만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못한다. 그거를 충분히 희석시켜서 방출할 경우에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삼중수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좀 더 삼중수소에 집중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출 오염수 그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중수소의 양이 되겠는데요. 총 양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총 양을 보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가 대략 삼중수소 무게로 3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에 맞은 공기 원자들이
쪼개질 때 삼중수소가 이제 생기는데요. 그게 매년 대략 한 20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비와 눈으로 땅과 바다로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동해 바다에 연간 내리는 삼중수소가 3g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3g 이상의 삼중수소가 동해 바다로 유입되지만 그로 인한 농도 증가라든지 뭐 유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총 삼중수소가 이쪽 일본의 동해안에서 방류가 될 경우 그럼 우리의 동해안 남해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비로 인한 영향보다는 작은 수준의 영향이다. 양은 적더라도 농도가 높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농도는 문제 없나? 일본에서 아까 보셨지만은 방류를 할 때 삼중수소를 대략 기준을 1500 베크렐 퍼 리터, 1리터당 1500 베크렐 이하로 조절을 해서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방류를 하면 바다로 들어갈 텐데 바닷물 대략 1.5톤하고 이 방류수 1리터하고가 섞인다 그러면은 바로 농도가 이제 리터당 1베크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충분히 뭐 넓게 잡더라도 방류 지점에서 한 수십 킬로미터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베크렐 퍼 리터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삼중수소가 물 1리터 1베크렐 들어있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냐? 뭐 우리나라에 강이 있죠.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대략 1리터에 1베크렐입니다. 왜냐하면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가 리터당 1베크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방류 지점에서 좀만 떨어지면 이게 1베크렐 퍼 리터 정도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강물이 풀린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도 측면에서도 그리 우려할 사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더라도 결국 우리가 피폭량이 이제 0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떤 경우냐면 삼중수소도 못 걸르니까 그대로 방류가 되고 탄소도 안 걸러지니까 그대로 나가고 세슘하고 스티론튬은 걸러지지만 그래도 추가 여과 없이 그냥 방출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후쿠시마 근해의 비폭량이 1년에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됩니다. 1년에 1마이크로시버트가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땅에서 6m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머리 위로 공기층이 6m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에 더 많이 피폭을 받게 됩니다. 그게 1년에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되는 수준이고요. 6m 정도 올라간 그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10개를 섭취하면 또 1마이크로시버트. 10개를 먹은 어떤 방사선 피폭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자연 피폭 당하는 400 마이크로시버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것도 작은 숫자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 피폭량의 한 10,000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더군다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삼중수소는 뭐 희석해서 방류를 하는데 세슘도 있을 거고 스티론튬도 있고 탄소 14라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양도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 방출된 세슘, 스티론튬의 양하고 현재 탱크에 저장된 양하고를 비교해 보면 세슘은 대략 100만 분의 1, 스티론튬은 대략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세슘하고 스티론튬이 대량으로 방출이 됐는데 우리 해역에는 농도 변화가 측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물이 아주 미량이 오기는 왔겠습니다만은 측정되지 않을 만큼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의 100만 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의 농도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슘하고 스티론튬 얘네들은 추가 여과를 해서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100만 분의 1,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14, 요거의 경우에는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총량이 대략 한 탄소 14가 0.3g 정도 되는데 자연계에서 매년 생성되는 양만 1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는 대략 한 1톤 정도의 탄소 14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양이다. 그리고 농도를 봐도 탱크 중에 이 탄소 14가 농도가 제일 높았던 탱크가 대략 200베크렐 per 킬로그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체의 탄소 14의 평균 농도가 대략 탄소 1kg당 대략 200베크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 태워놓은 어떤 그 숯을 만들어 놓은 숯이 있다면 거기에 탄소라면 그 1kg에는 탄소 14가 200베크렐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즐겨 먹는 고기 1kg, 그냥 고기 1kg에도 대략 60에서 70베크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생명체, 혹은 뭐 고기, 뭐 음식으로 취하는 고기와 비교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삼중수소, 스튜넌튬, 뭐 세슘, 탄소 14 방류가 될 때 나오는 양은 있겠습니다만 그 양이 작고 또한 농도 또한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더더군다나 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해양 방류가 우리 환경,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위험성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해양 방류 삼중수소 농도를 1500베크렐 per 리터 또는 그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음용수 기준치랑 비교하면 훨씬 작은데요. 음용수 기준치가 10,000베크렐 per 리터니까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이 숫자를 감을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방사능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자연 방사능인 칼륨 40이 약 14.5베크렐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 40은 삼중수소가 배출하는 방사선에 비해서 약 340배 정도의 피폭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방사능은 삼중수소 4,900베크렐에 해당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삼중수소가 1,500베크렐, 리터당 1,500베크렐 들어있는 물 3리터를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해양 방류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후쿠시마処理수 방류 관련돼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2021년 뭐 4월 18일, 19일 이때 것들을 주로 제가 좀 봤는데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후쿠시마 농어민들도 반대한다. 안전하면 카메라 앞에서 마셔봐라. 뭐 설명만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삼중수소 외에도 방사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요 정도가 논거고 대부분 논거나 이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도 19일 날은 뭐 반대라는 건 아니지만 투명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주시 의회도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인류의 그 자연을 파괴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뭐 안전장치 없이 방류하는 거는 인류에 대한 어떤 생화학적 공격과 다름이 없는 파멸행위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오마이뉴스에는 오염수 방류가 뭐 반인륜적 행위라고 했고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논거는 그 과거 독일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제주도 동해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또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그 총영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도 했고, 뭐 KBS나 SBS, 뉴스원 이런 데서도 그 일본의 방류를 이제 규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동안은 대부분 이제 반대한다 이런 쪽의 것들이고요. 또 이제 국민들의 불안을 촉발하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해수부가 수산물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뭐 위험하니까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 그 기후 특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게 위험한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M 무슨 방송사에서 나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 기자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겠노라 했더니 한 20분 뒤에 데스크에서 이제 교수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오지 마시라 뭐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시간대 테레비를 틀어봤더니 그 M 방송사에서 원하는 딱 그 멘트를 해주실 만한 분을 잘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라는 것이 정보 제공보다는 데스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이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뭐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염수가 마셔도 되는 정도라면 방류하지 말고 맥주 만들어서 드셔라.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 원전 사고에 대해서만 열심히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염수는 뭐 정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건 뭐 이게 과학자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좀 하고 또 200종이 넘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극히 미량인데도 뭐 이런 표현들도 막 쓰시고 그다음에 방사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나와서 알프스가 그 완전히 거르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까 이제 주영 교수님께서 그 한두 포인트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런 표현들 쓰시고 또 이제 점잖은 분들은 방류 외에 다른 대안도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결국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과학자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방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나 논거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방사성 물질이 방류되는 것이 싫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저게 맞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희석해도 총량은 동일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총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뭐 완벽하게 0으로 만들어 놓지는 못한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걸 환경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방출이 오염이거든요. 자정 능력 이내의 방출은 오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뭐 6개월 후에 제주에 영향이 있다. 이것도 영향이 있죠. 근데 뭐 한 1조 분의 1 정도로 희석돼서 오는 거니까 영향은 있지만 악 영향은 아닙니다. 또 원자력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맥주 만들어 마셔라 이런 비과학적 논거를 제시하는 거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는 걸 좀 봤더니 그 진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가 이해하는 것과 어떤 사회과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진실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정답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억눌러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 지구는 도는 거였죠. 근데 사회과학적 진실은 다수가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냐? 근데 과학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적은 거니까 그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배터리가 지금 호황이라더라. 그러면 배터리에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진실이 맞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후쿠시마 방류라는 과학적 사실을 사회과학적 사실로 다루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뭐 생선 안 사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후쿠시마 방류는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배출하는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총 배출량은 얼마인지 또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은가 낮은가 아니면 일본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또 검증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 그중에 뭐가 사실인가 그리고 과학적 수치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은 무조건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그다음에 이제 삼중수소가 굉장히 작지만 삼중수소 자체의 위험성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못 믿겠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해라. 무슨 재수하겠다. 그리고 이게 뭐가 대세인가? 뭐 그다음에 일본과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언가 감사합니다. 무언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후쿠시마 삼중수소 방류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 좀 아쉬움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해양 방류에 대해서 탈핵 환경 단체들이 과도한 주장 내지는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또 재생산돼서 또 국민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괴담들이 어떠한 괴담들이 있는지 또 그게 왜 괴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후쿠시마 오염 저감수 방류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괴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중수소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삼중수소에는 일부는 몸에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소위 유기결합 삼중수소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라 작은 양도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14도 이제 재여과를 해도 여과가 안 되니 위험하다. 또 뭐 방사선 위해도가 큰 스트론튬 같은 것도 제거가 안 되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다뤘는데 희석해도 배출 총량은 줄어들지 않으니 의미 없다. 희석이 의미 없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수소수는 보통 물보다 무거워가지고 사실은 삼중 수소수는 물이 보통 물이 H2O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가 트리튬 삼중수소로 바뀌어서 HTO가 되면 물은 1몰에 18g인데 이거는 이제 20몰 돼서 좀 무거워 10% 정도 무거우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광어가 바다 밑에 사는데 그러면 이제 걔들이 삼중수소에 더 오염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어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괴담이 있습니다. 지금 2번, 3번, 4번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이 삼중수소가 몸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선 이제 삼중수소가 그거 얘기하기 전에요. 아까 정용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 있는 후쿠시마에 있는 게 2.4g 정도 되고 이게 뭐 860조 베크렐 그러는데 이게 아까 비상구 표시등에 전기 없을 때도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비상구 표시등에 삼중수소가 사용되는데 그 비상구 표시등 하나에 9천억 베크렐, 그러니까 1조 베크렐 정도 이렇게 삼중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60조 베크렐 그러면 이런 비상구 표시등 뭐 1000개 정도 만들 양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삼중수소가 그냥 H2O라는 물 형태로 들어오면은 이제 몸에 한 10일 정도 있으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반감기가 10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금방 배출이 된다고 보고 위해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소위 유기결합 삼중수소라는 거. H2O 중에 그 삼중수소가 T가 이제 뭐 우리 단백질, DNA 이런 걸 구성하는 단백질에 거기 수소가 있는데 걔하고 치관이 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몸에 오래 남을 수 있는데 그 생물학적 반감기가 뭐 40일 어떤 거는 뭐 350일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몸에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래 남으면서 방사능 위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국제 그 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더 엄밀하게 해보니까 뭐 1%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350일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 분율이 0.0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혈액으로 일부 H2O가 들어와서 이렇게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바뀌지만 전체적으로 그 미치는 건강 위해는 그리 높지 않다. 이 그냥 H2O보다 이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높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요 같은 성인의 경우는 한 뭐 3배 좀 안 되지만 높긴 높지만 다른 우리 몸에 있는 아주 흔한 방사성 물질 칼륨 40에 비해서는 뭐 한 100분의 1 좀 안 되죠. 그리고 세슘이나 스트론튬 이런 거에 비해서는 5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더 그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있을 그 양이 분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요거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물보다 무거워서 뭐 광어가 많이 먹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그 삼중수소가 무거워서 바닷물에 가라앉는다고 쳐도 그거는 이제 그 배출된 그 영역인 후쿠시마 주변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럼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오겠어요? 안 오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더 우스운 얘기는 우리나라 이 광어는 양식 광어기 때문에 표층수에서 이렇게 표층에서 살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무조건 반대말을 위해서 이렇게 희화화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유를 듣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저하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삼중수소 분리가 그렇게 쉬우면은 그냥 쉽게 걸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정부의 입장이 부처가 여럿이 있으니까 무슨 해양수산부의 입장도 있고 하지만
어떤 국가의 입장은 외교부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 국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는 4월 18일 날 그 존 켈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났을 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켈리 기후 특사는 문제 없다. 이거 IAEA랑 상의해서 공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더니 4월 19일 날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이 표명한 의사는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일본은 삼중수소 그 배출 제한치가 6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 퍼 리터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배출하겠다는 양이 1,500 베크렐 퍼 리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 기준보다 낮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배출 기준보다 높게 배출할 때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배출 기준치보다 낮게 배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건 그 국가 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뭐 그 정혜원 교수랑 주한규 교수께서 그 발표해 주신 것 과학적인 사실에 따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그 사실 과학적으로는 괜찮지만 국민들이 물고기를 안 사 먹어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럼 재판소에서는 그건 너희 국민들이 무식해서 잘못된 걸 갖다가 왜 딴 나라한테 덮어 씌우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우리나라 망신 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그 IAEA의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도 입장이 생각되긴 바뀌었죠. 합니다. 네. 네. 근데 또 한 일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전문가가 IAEA 일원으로서 와서 보는 거에 대해서 뭐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엊그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일본에서 제공한 정보들이 다 정확하고 숨기는 게 없다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네. 그러게 정말 그런지는 우리 전문가가 가서 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서 참여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내용을 우리나라 정부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우려를 좀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고 일본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했을 경우에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위험성이라는 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인들이 또 방사능에 갖는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큰 상황이라 과학적 기준에서 판단해서 봤을 때는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해양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비가 줄고 수산업계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어떤 일본과의 관계 측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한번 주한규 교수님 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언론 태도나 이 정치권의 반응 이런 거 보면은 이 좌우의 구별 없이 지금 이제 대일 관계에 대한 그 국민 감정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여태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그 비과학적인 그 공포 조장, 그다음에 대일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국민의 어떤 그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게 이제 많고요. 사실 식당 같은 데서도 벌써 뭐 코로나 시작하고 이때하고 비교해서도 매출이 더 떨어졌다 갑자기 이런 데서 정말 애꿎고 무고한 그런 피해자가 양산되고 오늘 뭐 여수 같은 데서는 또 뭐 그 어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탄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을 호도하는 이 반핵 단체들, 사실을 왜곡하는 그 과장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데모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사실은 이제 또한 측면에서는 이 우리 원자력 전문가들도 뭐 저도 이제 사실 요새 지금은 이제 뭐 제 생각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주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서울대 교수라는 자 저거 토착 외고 아니냐 일본 편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얘기를 못해요. 원자력 학회나 원자력 연구소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많은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정본윤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대로 나가면 망신인데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려면 몇 사람이라도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이제 뭐 일본은 다 잘했고 우리만 못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이 사실은 엄청난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후쿠시마 사고를 유발한 당사국이거든요. 그게 뭐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인위적인 실수도 충분히 그런 요인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나서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그 국민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고 또 물론 재산상의 그런 불이익도 엄청 손해를 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탈원전이죠.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가 좀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그러면 국민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러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자기들 길대로만 가는 거 그런 거는 일본 정부의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뭐 배상을 두려워서 이제 사과를 못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서 우리 국민의 그런 감정을 좀 달래는 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호혜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보도 교환을 하고 서로 확인하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특히 일본에서도 그런 입장이 한국에 대한 미안함 주변의 국가에 대한 미안함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리적인 대응,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참석하신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과학적인 것도 알고 합리적인 것도 알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드물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서 이착륙할 때 조금 불안한 느낌 같은 걸 가지는 거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심리를 선택해서 비행기를 안 타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손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합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인데요.
뭐 이 후쿠시마 해양 방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받을 위해는 없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입증을 하고 그걸로 우위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를 할 때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고 검증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와 일관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모니터링하고 검증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 첫 매듭을 풀어서 이 문제를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핵공간 클래스가 국민 여러분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핵공간 클래스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